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 새벽에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인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에도 변화를 시사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변수들을 주식시장들은 어떻게 주가에 녹여낼지도 궁금한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9월 주식시장 전망을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공유 숙박 기업이죠. 에어비앤비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임시로 머물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나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논란들도 또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나라밖 경제 소식들 이것저것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9월 주식시장 전망 그리고 주식시장 주변의 여러 변수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러가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자체로는 금융시장에 뭐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뭐 불안 요인일 수도 있겠어요. 네, 우선은 한 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순항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담보다 오히려 현재 경기 상황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 등을 잘 극복해가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가격 부담이 조금 커진 위치에서 이 테러라는 이슈도 조금 시장에 심리적 영향 정도를 주지 않았느냐라고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올린 것도 뉴스였고, 그렇죠. 잭슨홀 회의가 열리는데 네네. 잭슨홀 회의가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등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회의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잭슨홀에 모여서 그 중앙은행 총재들, 연준이 예. 의사들, 또 예. 각국의 중앙은행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 등의 의견 등을 게재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조금 논의되는 자리인데 예. 문제는 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 때, 특히 미국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때는 예. 이 잭슨홀 미팅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기 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행할 거야라는 네. 것들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히는 자리가 잭슨홀이었었기 때문에 예. 최근 올 상반기 동안 FMC 회의록 내용 등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 등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제 출구 전략 관련된 논의 등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밑그림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등에서 이제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 대학 가서 강의할 때도 한마디 그렇죠. 툭 던지고 네네. 무슨 기자간담회 할 때도 뭐 의미 있는 얘기가 한마디씩 툭툭 나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곤 했는데 잭슨홀 회의는 이보다는 또 비중이 있는 회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 기업, 특히 이제 그 시중 은행들에게 예.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으니 너희들도 준비하는 게 맞겠어. 이제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라는 거겠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톤의 이야기가 나올 걸로 추측 예상 전망하고 있습니까?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지난 7월 의사록 내용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정해진 테이퍼링은 가겠다. 그리고 이런 테이퍼링 즉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네. 공급량을 조금씩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시중금리가 불안정해지고 유동성이나 신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경제 상황이나 경제 심리에 그 부정적 영향을 주는 네, 예. 원치 않았었던 충격이 발생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하고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 볼 수가 있고 이번 저 상반기 6월 그 지난 7월까지 있었던 FMC에서 나왔었던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그 자금 조달 상황, 특히 이제 시중은행들이 그런 그 자금 조달 환경이 경색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두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미 밝혀왔었기 때문에 다소 잭슨홀 미팅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여지 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찜찜함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금리 인상 자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데 네네네. 잭슨홀 회의까지 있다 보니까 잭슨홀 회의에서는 나올 만한 얘기가 뭐 큰 걸 기대한다거나 뭔가 큰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네네. 컨센서스군요.
말씀하셨듯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8월에 올릴 거냐 10월에 올릴 거냐는 저울질이었는데 결국은 8월에 올렸고 네네네.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올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라는 게 전체적인 시장의 중론이고요. 예. 특히 8월이냐 10월이냐 이 두 선택지 중에 그 의견이 갈렸었던 이유는 역시 지난달부터 확산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질 경제 영향, 내수 경제 영향 부분 등을 하느니 의식을 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였었습니다. 예. 특히 지난 7월 같은 경우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셧다운이 재개되면서 동결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다소 좀 비슷한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의식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한은은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이런 금융 밸런스에 대한 문제 등을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8월 인상 이후로 연내에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이것이 현재 시장의 반응이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고민은 경기가 갑자기 꺾일까 봐. 네네. 그게 이제 걱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는 약간 긴장해서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였고 그렇죠. 한국은행은 뭐 올리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올리고 좀 지켜봅시다. 했는데 사실 그게 올해 변수는- 성장률 전망치 4%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 음. 물가 상승 전망을 조금 소폭 상향 조정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하다라는 것들을 여전히 의식한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근데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 또 뭐 비투라든지 이런 어떤 부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의식한 점을 자꾸 언지를 두었다라는 부분 등이 네. 다소 좀 시장 참여자들을 좀 불편하게 만든 측면 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 내에서도 고객 예탁금이 네. 어제 하루에만 5조 원 정도가 빠져나가면서 63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탁금이 빠져나갔다는 건 주식 투자하려고 넣어뒀던 돈이 다른 통장으로 옮겨졌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제 꼭 그게 어제 금리 인상 결정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 볼 수는 없어요. 우선은 지난 그 8월 초까지 예. 워낙 이제 굵직굵직한 공모 이슈 등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들어왔다가 끝나고?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이 돈이 빠져나가는데 직접적 영향을 줬다라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해석할 수는 그건 없지만 아니나. 우선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 등을 의식한 부분 등은 또 있다. 어떤 표현이 꼭 마음에 좀 걸렸어요. 금리 인상이 주식 시장에서 볼 때 뭐가 좀 불편한지. 네, 우선은 자산 시장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너무 좀 유동성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 등을 이제 한은에서 금통위에서도 자꾸 언지를 했었었다라는 빚내서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한 예민 반응이 그렇죠.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시장의 시각이라는 그렇습니다. 뜻이군요. 뭐 물론 이제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될 거고 예. 이 돈들이 기업과 가게 등과 같은 데에 전달되는 것들이 기본적 취지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자산 시장에서만 머무는 측면에 대해서 감독 당국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어느 나라나 지금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자산 시장의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분명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이런 자산 시장의 거품이 만들게 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현재 어떤 노동소득과 일자리에서 얻어지게 되는 소득만으로 뭔가 성장을 찾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재투자 부분 등이 새로운 성장 요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들이 현재 시장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변화의 환경도 우리가 적응하는 부분 등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많이 늘긴 늘고 그렇죠. 사람들이 부채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네. 그게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거나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니. 사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당했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서 공급을 했잖아요. 그게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결국 부채죠. 그때 당시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게 출렁였었고
또 미국의 그런 강도 높은 조치 등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 속도도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선진국들은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해서 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음흠. 그래서 정책 금리 수준도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예. 버텼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전차다, 뭐 반도체다, 자동차다 이런 특정 산업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시장과 경제의 성장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마치 어떤 어떤 기회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이 만들어졌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 시장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10년 호황을 누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전부 다 미국으로만 흘러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이 이제 10년 전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이거는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네네. 또 어떤 분은 그래 그런 측면이 좀 있구나 일리가 있는 얘기네 하고 들리시는 분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재개했고 10년 만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같은 대응을 했었거든요. 예. 그 기준금리를 0.5%로 낮추면서 똑같은 대응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서 어쨌든 돈을 풀었으니까 이 돈을 푼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규제도 낮춰줘야 될 부분일 거고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의 경제의 성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는 부분 등이 필요해 왔었는데 이런 변화를 겪다 보니까 우리도 내수 경제 안에서 뭔가 성장을 발견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10년 전에 우리가 얻어내지 못했었던 플랫폼 기반 산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죠. 10년 전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가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복구되는과 동시에 얻어냈었던 것이 팬 관련 기업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봐야 그렇죠. 그 돈 주가만 올리지 이거 네네네. 경제 하등 도움 안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껍을 들어서 보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니까 그 오른 주가를 기반으로 시중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네네 맞습니다. 뭐 증자를 하든 혹은 창업을 하든 하는 여러 이른바 신세대 기업들이 등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성공 내지는 성장의 신호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실 보시는군요. 10년 전에 우리는 되게 자부심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빚을 내지 않고도 이렇게 경제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을 많이 걱정했죠. 저 나라 그렇죠. 저렇게 미국을 정말 많이 많아서 걱정했었죠. 어떡하려고 뭐 저러나. 이름도 팽이니까 네. 뭔가 그 거품 빅뱅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거품에 대한 뉘앙스도 많았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었거든요. 예. 테슬라가 전기차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 기업이 혁신 기업이다라고는 하지만 저 거품 아니야? 그냥 계속 빚만 남발하고 있잖아. 차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네.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그 해당되는 분야를 보았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혁신적인 성장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등이 지금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어떤 빚에 대한 거부감보다 이런 빚이라는 측면보다는 유동성이 가져오는 순기능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인지해야 될 부분 등이 좀 크지 않은가. 우리는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 때도 뭐 사실은 외채 때문에 당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등이 분명히 있지만 문제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난 이후에는 빚을 견딜 능력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일 그렇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맞습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용해 먹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생각해 네. 볼 만한 알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잣대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고 하는 그 판단이 자칫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는 어울리지 않는 통화 정책일 수도 있겠다.
9월 이후 주식시장은 뭐가 좀 변수일 것 같으십니까? 가장 지금 답답한 거는 주식시장이 2달째 쉬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9개월 만에 시장이 첫 조정이 나왔고 예. 8월은 조금 시장이 진정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조금 뒤통수를 맞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고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건 역시 환율이 지나치게 강세였었다, 네. 환율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음. 원화가 약세였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9월 달에도 연장될 거냐, 된 것이냐, 아니면 멈출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연장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거다 이 시나리오를 그려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우리 경제 상황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어울리지 않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더 연장돼서 1,200원을 돌파한다를 9월에 그려나가려면은 뭔가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이슈가 등장해야만 한다. 근데 그런 요소 등이 잘 발견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환율이 안정되면서 9월은 지난 2달 정도의 이 어떤 가격 조정 상황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럼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즉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네. 외국인들이 원화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빠져나간 건데 그렇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게 좀 안정되면 외국인들도 덜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올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전화 연결 때도 네.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좀 개인적으로 화도 나던 측면이 있었었거든요. 왜요? 연초에 1,080원에서 시작했었던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예.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워낙 강세였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좋아질 거고 수출도 잘 될 테니까 대외 수지가 좋아지면은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지 않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왜 나가겠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환율이 100원이나 올라버려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외환 당국이나 감독 당국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럼 좀 적당히 개입을 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이제 지난 얘기니까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뭐 지난 8월까지의 수출이나 이런 네.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은 조금 적겠다. 그러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지난 2달 동안 환율이 더 올랐으니 우리 상장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조금 기회 요인이 많아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아무래도 환차익에 대한 괜찮으니까?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뭐 지금도 3분기 실적 전망이 조금 좋은 편인데 이 실적 전망이 생각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조금 커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 그런 조건과 지금 2달째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였던 상황과 매칭해서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9월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크다.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도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네. 이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실적도 괜찮을 것 같으니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그냥 사요 아니면 뭔가 좀 업종별로 가리거나 그래도 종목 서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떤 걸 좀 주로 투자 대상으로 고려를 해볼까요? 결국 지수의 매력이 커지게 되면 지수에 대한 지수와 가장 연계될 수 있는 산업군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뭐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알파 수익을 걷어내기보다는 그냥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수와 반도체는 거진 일치된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 산업 그리고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예. 올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여전히 성장을 말하는데 용이한 부분 등이 많으니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 뭐 8월 한 달 동안에 또 뭐 지난번에 배터리 화재 관련 이슈 등도 분명히 있었었잖아요. 근데 GM 그렇죠. LG와. 근데 이 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빅 트렌드를 거슬러서 볼 수는 없으니 너무 이런 그 화재 관련 이슈라든가 그런 노이즈에 대해서만 매몰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중장기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성장이 나타나는 업종을 주로 보자. 그렇죠. 그게 플랫폼, 뭐 배터리, 뭐 환경산업,
등등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음. 요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하나그룹에서 뭐 사장 인사가 예. 조금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기업들도 지금 빠른 변화에 대응을 조기에 해야 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뭔가 내년을 위한 투자, 뭐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시설 부분 등에 대한 투자 이런 메시지 등이 예.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조금 커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뉴스 등을 추적하시는 부분 등이 오히려 수익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많은 얘기를 들었네요. 오늘 환율에 대한 전망, 뭐 주가에 대한 부분, 또 우리나라에서 부채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좀 눈높이를 다시 조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놓치기 쉬운 나라바 경제 소식을 부지런히 찾아서 가져오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숙박 제공 플랫폼 업체가 있어요. 네. 요즘 뭐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지 주가도 잘 오르던데 이 회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이른바 난민들을 위해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음. 그 에어비앤비의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예. 본인의 SNS에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퍼진 2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겠다. 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얼마간 수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예.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좀 보면 주로 미국 지역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이 숙박업소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 또 비용은 회사와 그 회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그 에어비앤비.org가 예. 있거든요. 예. 여기 자선사업 비용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 별도의 재단이 있군요. 또. 네, 예. 그리고 뭐 그 체스키 CEO도 이 사비를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는 것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 돈도 넣겠다. 네, 근데 에어비앤비가 무슨 호텔처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집 주인들로부터 방을 이제 손님이 오신 분이 있으면 서로 이제 연결만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에어비앤비가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할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도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숙소 주인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체스키 사장이 한마디 더 보탰는데 뭐라고 했냐면 숙박료는 회사에서 다 낼 거다. 근데 이 일은 호스트들의 너그러운 배려 없이는 할 수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집의 호스트들이 동의를 미리 했거나 아니면 협의가 가능한 규모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네. 이어서 혹시 집을 또 더 제공하고 싶은 호스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해달라 이렇게 추가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에어비앤비가 처음 하는 일이에요? 뭐 처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네, 좀 더 과거로 가면 그 에어비앤비가 그 집을 제공하는 호스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거든요. 홈페이지에도 그런 그 코너가 따로 있어요. 예. 본격적인 거는 2012년에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그때도. 집을 잃은 뉴욕 시민들을 위한 긴급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 2017년에는 아예 집주인들이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재난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해주기 위한 그 오픈 홈즈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집을 등록한 호스트들이 네. 재난 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집을 제공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예.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에어비앤비가 보기 좋게 올려놓고 연결해주고. 네. 이후에 뭐 멕시코시티 지진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산불이라든지 아하. 뭐 이럴 경우에 무료로 숙박을 제공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지금 비영리 법인 만든 단체까지 이끌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이번에 아프간 사태 이전에도 그 해외에 있는 뭐 미군들을 도와주던 사람들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지만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에어비앤비가 회사의 그 비영리 단체와 함께 미국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백 명을 포함해서 약 2만 5천 명의 난민을 임시 주거지로 연결을 해왔거든요. 이게 무슨 비자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아프간이나 뭐 이라크 현지에서 그 미국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표적이 됐던 아프간인 뭐 이라크인들을 미국 네. 내 안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뭐 보통 이런 사람들이죠. 아프간 통역관
아니면 미군을 위해서 일했던 통역관. 네, 미군 예. 지원 인력 등인데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1년에 원래는 50명까지 지원을 해서 이주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난민 문제는 어떤 호의를 갖는 집주인이 저희 집에서 난민들을 묵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야 그보다 어떻게 더 호의를 베풀 수 있겠어요? 네. 내 집 내준 거니까 참 고마운데 문제는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낄 경우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 집 안에서만 거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집주인이 결단을 내린다고 될 일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겠어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게 광범위적인 이 숙소의 곳곳에 살게 하면 예. 그 커뮤니티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음. 난민들이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는 게 싫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에어비앤비 CEO가 이 트윗을 한 거예요. SNS가. 네. 예. 근데 호의적인 반응도 많았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Excuse me? 하더니 네,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성인 노숙자의 11%가 참전 용사들이다. 아, 네, 미국을- 참전 용사들도 집 없어서 노숙하시는 분들 많다. 그렇죠. 이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거리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당신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서 국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 주목받으려고 자꾸 이런 이벤트 하지 마라. 그렇죠. 돕고 마케팅 싶었으면 도울 일들 업체에서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지금 너무 적절한 시기와 예.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아이 참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씩 토론을 하게 되는데 네. 가능하면 토론 안 하는 게 좋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몇몇 그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있잖아요. 네. 아무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직원 구하기 어렵고 일손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어 소장님께서 몇 번 전해주셔서 들었는데 네네.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도 요즘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공장에서 그래요. 일손 없어요? 네, 올해 예. 들어서 이 중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중국 공장들이 지금 기계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는데 네. 특히 최근에 베트남과 인도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주문이 이제 중국 공장으로 몰려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장주들이 사람을 구하느라고 힘든데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한다고 해도 생산 규모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 부족해서. 네, 사람이 예. 부족한데 특히 40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40, 50대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중국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 일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을 보통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 증가율이 2010년에 5.4%로 정점을 찍었고요. 지난해 1.7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보통 농촌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뭐 산업 생산 라인이나 건설 현장에서 아니면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을 위한 가사 도우미 네, 일하는 예.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뭐 집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공장직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네. 나는 정말 서비스직 그 화이트 칼라 할 거야 하고 희망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뭐 자격 요건도 좀 낮추고 임금도 더 주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진즉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네. 이제 중국도 이렇구나라는 네. 걸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공장 취업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뭐 작업 환경도 그렇고 임금도 뭐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다양한 고민들의 결과인데 네. 중국도 그렇습니까? 중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뭐 하루 10시간 이상 그렇게 반복 작업을 해야 되고 주 6일을 근무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냐.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생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임금이 낮은 거는 뭐 주된 이유고요. 뭐 아무리 그 주문이 밀려들어서 포화 상태여도 이 노동자들의 임금 자체는 네. 2018년, 2019년보다 낮은 곳도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환경이라든지 뭐 조직 문화도 젊은이들이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요인이고 젊은이들이 주로 서비스직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공장 노동력 부족이 다른 것에서 풍선 효과로 발생하는 거죠. 화이트 칼라 전문직 시장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올해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만 900만 명 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근데 노동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불일치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도 한때 이런 거 겪었는데 항상 이게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해서 네, 근로자들의 눈높이는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고 네, 그러면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임금을 높게 주고 만든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으니 뭔가 아무튼 비싸게 팔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빨리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면 다시 무너지는 거고 그 나라가 그걸 어찌어찌 해내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구조인 듯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떻게 했는지 그게 됐다고는 합니다만 중국은 거대한 도전 앞에 있는 것 같네요. 그렇군요. 중국도 뭐 그러면 결국은 자동화 같은 거 해서 사람 못 구하는 걸 좀 때워야 될 텐데 네. 그렇게 이게 하고 있어요? 자동화를 하면 좋죠.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공장들이 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대기업의 얘기죠. 그 네. 어떤 자본이 있어야 비싼 되고. 거 기계 예.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인력을 기계로 대체할 여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는 인구 고령화 아니면 이런 지금 팬데믹 같은 재난에 대한 리스크 방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높은데 네. 이렇게 자동화가 모든 과정이 돼버리면 사실 불량품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어서 이게 초기에는 네, 마냥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QR 코드와 관련한 뉴스도 하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요즘에 식당 들어갈 때마다 네. 휴대폰에서 QR 코드 꺼내서 띠릭 하고 띵동 하고 들어가고 네. 누가 들어왔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건데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뉴를 보고 주문할 때도 QR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주로 우리처럼 이렇게 체크인으로는 거의 안 쓰고요. 음. 메뉴를 보면서 네. 유럽과 미국에서 특히 음식점 테이블에 놓여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그 휴대폰 웹사이트에 연결이 돼서 메뉴를 볼 수가 있고 뭐 결제도 가능하고 주문도 가능한 그런 QR 코드 방식을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 들어와서 메뉴를 주면 네. 뭐 2번, 5번 하나씩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 휴대폰으로 열고 메뉴를 보고 누르고 클릭해서 전송? 어디로 전송돼요 그럼? 그러면 이제 거기 음식점 안에 시스템으로 아. 전송이 돼서 예. 주방으로 바로 뭐 메뉴가 들어간다거나 아.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종이 메뉴를 만지거나 네. 직원과 대화를 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예, 그게 비대면 방식인 거죠. 그 생각해 보니까 식당에 있는 메뉴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만지잖아요. 한 서너 개 가지고 계속 돌리고 주문 그쵸. 끝나면 자꾸 받아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른 분 맞아요.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감염 우려가 높으니까 아예 그냥 QR 코드로 해서 본인 휴대폰으로 쏘세요. 네,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그러니까 코로나 네네. 시작되고 나서 미국 내 QR 코드 그 다운로드 찍는 횟수 이런 게 750%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뭐 술집, 식당에서 주로 대거 도입을 하고 있고, 뭐 음. 요즘에는 그런 약국 소매점이나 아니면 유통업체들이 계산대에 QR 코드를 올려놓기 시작했고, 네. 많이 이렇게 QR 코드를 사용하니까 마케팅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제품 포장지나 우편 아니면 그 우리 대형 광고판 거리에 네. 예. 그런데 QR 코드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지나가면서 QR 코드 있으면 띡 찍는 게 네. 사람들 습관이 되고 편하니까. 네, 그래서 많이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네. 우리나라도 일부 뭐 호텔이나 일부 식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문이나 결제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메뉴를 보는 용도로. 예. 종업원들은 안 좋아하겠네요. 종업원들은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응대를 해야 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아까 지금 제가 중국 얘기하면서 공장이 로봇으로 대체된 것과 그런 똑같다. 거와 비슷하겠네요. 이런 반응인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화한 도시 같은 데는 인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또 인건비 자체도 한 30에서 50%가량 절감할 수 있어. 주문 있고. 받으러 안 가도 되니까 바쁠 때. 그렇죠. 그리고 종업원이. 일단 이 QR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각종 데이터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분석이 가능해서 사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QR 코드를 찍고 업소를 드나들면 요즘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럼 제가 오늘 점심 시간에 어디 갔는지 저녁 먹으러 뭐 어디 갔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알려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잘 보관한다고는 하지만 메뉴 뭐 먹었는지도 여기는 나오겠습니다 이제. 나오죠. 이 QR 코드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스캔을 했는지 음. 이런 디지털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 특정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열게 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를 피싱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사생활 침해 문제로도 인식이 되니까 문제 예. 소지가 있긴 한데 QR코드로 주문을 하면 과거에 주문했던 것도 있죠. 이 손님이 식당에 와서 저번에 뭘 주문했는지도 나올 알 수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 예. 구매한 내역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린 아이템도 음. 추적할 수가 있고 예. 고객 신용카드 정보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결제를 이 QR코드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보통은 뭐 무선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QR코드를 통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결제하게 되면 이메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영수증이 이메일로 가요.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객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뭐 맞습니다. 다 볼 수 있죠. 중국 이야기 좀 하나만 더 해보죠. 요즘 네. 중국 기업들이 뉴스를 보니까 네. 엊그제도 뭐 저 핀뚜어뚜어라고 하는 중국 우리로 치면 한 11번가쯤 되는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데 네, 뭐 2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맞아요. 뭐 이런저런 기부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추측은 가능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되어보자 하는 공동 부유론으로 방향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도 당에서 공동 부유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잘 살려면 최근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사교육 기관들만 혼자서 몸집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가 있는 중국 기업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떤 생존을 위한 행동이다. 이런 추측이 가장 설득력이 있죠. 전반적으로 중국의 국가의 정책 그 기조가 네, 다 같이 잘 살자. 그렇죠. 평등하게 네. 분배하고 혼자 나가지 말고 이런 쪽으로 바꾼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뭐 도시와 농촌 뭐 음.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양극화가 너무 지금 심화되니까 이게 핵심 예.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시진핑이 이런 공동 부유론을 하면서 이걸 재분배하자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선부론에서 당신 먼저 부자가 되면 우린 따라갈 테니 당신 먼저 앞질러 가세요. 네.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바뀌었나 봐요. 요즘 갑자기. 맞습니다. 이게 함께 이 선부론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의미인데요. 함께 부자가 되려면 사실 부유층은 좀 억압하면서 네.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분배된 부를 좀 내수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렇죠. 그 소비가 늘어나고 하면 선순환이니까. 네, 그래서 내수를 부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선부론으로 하면 먼저 양극화가 또 생기니까 같이 부자가 되려면 이런 기조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의 기조도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중국도 그런 분위기고 기업들은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하고 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QR코드로 주문하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보지를 못해서.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